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 등 7명 안팎의 교체가 유력합니다.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변질됐다며 탈당했습니다. 연쇄 탈당의 신호탄이 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부 유럽을 덮친 역대급 폭설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뮌헨 공항엔 한때 한국인 승객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고립되는 등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필리핀의 한 대학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반군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곽승환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은 지금 몇 도입니까? 네, 이곳 서울 광화문의 기온은 현재 영하 3도입니다. 특히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로 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대륙의 바람이 한반도로 들어오며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던 추위는 오늘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은 영상 8도, 부산 11도, 제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일부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야외 작업 시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기온이 다시 떨어지지만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독일 등 중부 유럽에는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뮌헨 공항엔 한때 한국인 승객을 포함해 수백 명이 고립되는 등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들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나뭇가지는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Ja, ja, das ist immer so ist, wissen Sie, wenn mit Klimawandel, nicht? Jetzt haben wir es sehr heiß, nicht? Und dann haben wir viel Schnee. 지난 주말 독일 남부를 포함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부 지역에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뮌헨 공항은 금요일 밤 폐쇄됐고 항공기 7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일부 운항이 재개됐지만 한국인 수십 명을 포함한 승객들이 한때 공항에 고립됐습니다. Seit gestern bin ich hier im Hotel aber bekommen und dann bin ich jetzt wieder zurück und ja, bin auf dem Weg nach Lissabon. 독일 남부 지역 철도 교통은 쓰러진 나무가 철로를 막으면서 일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홈 경기도 취소되면서 해당 팀 선수마저 눈 치우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뮌헨에 45cm의 눈이 쌓여 1930년대 이후 12월 적설량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유럽이 역대급 폭설로 신음하면서 우리나라도 눈 폭탄이 쏟아지는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날씨부터 좀 살펴보죠. 지난주에 북극 한파로 아주 시달렸는데 이번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난주부터는 추위가 이맘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하는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0도 선까지도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하 13도, 바람 때문에 체감하기에는 영하 30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파가 네. 찾아왔다, 한겨울이다라고 하는 이제 정의는 보통 추운 날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기상학적으로는 낮에도 영하권에 맴돌 때 그때를 한겨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주 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도 추웠지만 낮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영하 0.5도에 머무르면서 거의 뭐 한겨울에 해당되는 추위가 나타났는데 예. 사실 이런 추위는 주말 동안에 제자리를 되찾았고 이번 주는 거의 영상권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좀 날씨를 보면 추울 때는 평년 기온보다 더 추운 것 같고 또 날이 풀릴 때는 평년 기온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너를 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예. 3일 동안 추우면은 4일 동안 따뜻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나타나는 기후 특성이기는 한데요. 예. 네.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이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은 이제 평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이 이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일자 형태라고 하면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널뛰기를 하더라도 이 선 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을 갖는 수준 안에서의 널뛰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 그러니까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평년 이맘때 수준에서 한 1, 2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네. 하더라도 예. 속 깊게 들여다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 마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다가올 겨울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겨울을 이제 네. 뭐 겨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절이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의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겨울이 진짜 따뜻할지 우리나라는 어떨지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5월부터죠. 엘니뇨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네. 이제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들었죠. 겁니다. 예. 적도 북구의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것을 엘니뇨라고 하는데 보통 뭐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2년에서 7년 주기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인데 예. 문제는 그 온도의 폭과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전 지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나타나는 해일 경우에는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0.2도 정도 오릅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일 경우가 일반적인 엘니뇨인데 예. 지난 5월 달에 시작된 엘니뇨가 이제는 11월과 12월에 이제 피크 시점을 맞이를 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들 지역의 기온이 1.8도 올랐거든요. 보통 한 1.5도 높았을 때를 강한 엘니뇨라고 하고 2도 이상 올랐을 경우를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 지구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 전반적으로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강수량도 많고 따뜻한 기온을 보이는 게 보통적인 성질이지만 네. 그 안에가 한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파 못지않은 이례적인 굉장히 더운 네. 겨울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엘니뇨에 의한 극단적인 기후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서 보셨지만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이제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것도 엘니뇨의 영향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으로 이들 지역에 지금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5cm의 눈이 내렸는데 적설 관측을 한 193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쌓인 눈의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도 저희가 지난주에 겪었던 그런 북극의 기본적으로 북극의 한기의 성질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처럼 이들 네. 지역도 결국에 북극의 한기를 감싸고 막고 돌고 있는 제트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직접적으로 한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추이가 나타났는데요. 네. 이 많은 눈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보셨던 리포트 영상에서처럼 굉장히 많은 지금 피해들이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부 유럽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도 때이른 한파, 폭설,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들 지역도 계속 영하의 기온, 그러니까 뭐 추위가 이어졌다가 좀 추운 날씨가 더 네.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 이들 지역에는 그 영하권의 추위보다도 엄청나게 좀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추위로 인해서 피해가 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파로 인해서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그런 빙판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네. 교통사고 등의 예. 많은 피해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고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는 굉장히 폭염으로 고생을 했고 이번 겨울에는 폭설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폭염과 폭설의 상관관계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은 뭐 엘니뇨, 라니냐 못지않게 네. 제트기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전 지구의 그런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위도 부근의 온도와 네. 극지역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북극의 찬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위도 지역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덥다가 서서히 추워지는 그런 안정적인 기후 패턴이 되는데 예. 이 극지역과 저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극지역의 네.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 속도가 4배 정도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빙의 면적이 굉장히 녹을수록 북극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가 무너지게 되면서 제트기류에 갖춰져 있던 찬 공기가 심하게 내려온 지역은 한파가,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적도 부근의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 게 지구 온난화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제 네. 그림에도 쭉 나왔었잖아요. 이제 뮌헨 지역이라는 게 네. 유럽의 이제 폭설 얘기는데 걱정은 이제 우리나라 유럽처럼 역대급 폭설이 올 겨울에 오냐 이건데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도 아직 12월을 맞지 않았는데도 네. 이런 추위가 11월 달부터 나타나는 것도 걱정이 됐는데 예. 문제는 기상청은 매달 23일에 3개월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 기상 전망에도 이런 한파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겨울은 포근할 것이다. 그 말은 즉 이번에 나타난 추위를 상쇄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고온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널뛰게 하는 날씨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피해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런 어떤 고충들, 고민들은 굉장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필리핀의 한 대학교에서요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반군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관안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의자는 쓰러져 있고 바닥은 폭발로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전 필리핀 마라위시의 민다니오 주립대 체육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체육관에선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Bigla na po may sumabog ba? Biglaan lang po talaga. Tapos nagtakbuhan na po ang lahat. Tapos yung iba na, yung paglingin ko sa likod, yung iba, yung nakahiga na lang sa nakahiga na sila sa sahig po ba? 이번 테러로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마라위시는 지난 2017년 이슬람 무장단체인 IS를 추종하는 반군이 점령했던 지역으로 이후에도 정부군과 분리주의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필리핀군은 지난 2일 IS 추종 반군 1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군의 보복행위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s statement, we shall leave no stone unturned in order to root out the perpetrators of these kings.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무분별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르면 오늘 최대 7개 부처 장관이 바뀔 전망입니다. 총선 출마설이 거론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후 발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LH 사장이 유력하고 농림부 장관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해수부 장관의 송상근 전 차관이 거론됩니다. 국가보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장관 인선도 막바지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추진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엑스포 유치 실패와 맞물려 교체가 검토 중인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후임 외교부 장관과 공석인 국정원장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장관은 개각 명단에선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 교체는 예산안 처리 시점에 따라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 후임 역시 검증 대상에 오른 후보자들이 잇따라 고사하면서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고쳐 쓸 수 없는 당이 됐다고 질타했는데요. 연쇄 탈당의 신호탄이 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사당화를 꼽았습니다. 이 대표 체제 이후 당이 나아지기는커녕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되었고 도저히 고쳐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위선과 후한무치, 혐오, 맹종 등 온갖 흠들이 쌓여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탈당 이후 국민의힘이나 신당 등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 또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한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또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자유선진당으로 옮겨 재선에 성공했던 점을 거론했고 조승래 의원은 5선의 이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치적 소신을 지키려는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에서 정치 노선 문제로 탈당한 첫 사례로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전국 변화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들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야당은요, 탄핵위에서 쌍특검을 또 추진할 방침이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지금부터 전망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함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최대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각의 폭은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방점을 두고 개각이 이루어질지 먼저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개각 한 중폭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7개 부처 예상을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등 해서 한 7분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제 정부 출범 후에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 쇄신 차원에서의 개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총선을 한 넉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에서 유능하게 국정 동력을 계속 키워왔던 분들에 대해서 총선 출마에 대한 요청이 국민들로부터 또 당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장관분들을 교체해서 총선에 출마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로 그 내각을 채운다, 이런 의미의 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쇄신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개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요, 최대 관심사 총선 출마 유력시되고 있는 이 한동훈, 이 원희룡 두 장관의 거취가 될 것 같아요. 총선 출마 관련해서 두 사람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관 부처 장관분들 인사 검증 뭐 진행 중인데 법무부 장관 뭐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 중일까요?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개항을 출마하십니까?
자, 한동훈 장관 아직까지 총선 출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연이은 지방 행보에 이어서 군 법무 중에 숨진 이 장병의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내서 이 국가배상법 꼭 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일련의 행보는 어떤지 방금 얘기한 이 한동훈 장관 국가배상법 이거 고치겠다. 이거 왜 고쳐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97년도에 조모상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했다는 유서를 남긴 이후였습니다. 유족분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한 어떤 답신 성격으로 손편지를 보낸 건데요.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중배상을 받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조 1항 단서 조항 때문인데요. 재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추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문제의식이 이 편지 속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어떤 평가는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보라면 긍정적이고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또 연말이나 또 연초에 원포인트로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뭐 7개 부처 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히 한동훈 장관은 좀 별개로 띄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방금 전 인터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개각 대상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와 동질적으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효과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같이 개각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대비가 이렇게 묻혀지는 모양새보다는 한동훈 장관 단독으로 저희 당에 입당을 해서 뭐 정치를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효과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동훈 장관 단독으로 교체해서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달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모양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해석이 아닐까 봅니다. 그렇다면 윤 대변인 얘기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그러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원희룡 대 이재명 맞대결 성사될 수 있을지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원희룡 장관이 계양 을에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지역구의 발이 좀 묶이는 효과는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워낙에 거물급 정치인이 대항마로서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이 계양을이라는 지역의 성격상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5선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원희룡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을 이렇게 소모되는 카드로 활용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열려온다. 이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공식 논의나 대단히 좀 구체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나올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뭐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아무래도 대비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윤 대변인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도 고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원희룡 두 분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 당의 이제 대선 후보, 차기 대선만 남은 분인데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저희 당에서의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장관으로서의 업적도 좋지만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카드는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대결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승리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 승부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또 그 과정에 따라서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대표 주자로 올라설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선거에 묶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실력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처음에 고전하다가 한 13% 정도 이겼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런 효과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그 대결의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이번 개각에서 차관 인사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미란 문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 이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후임으로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이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나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는 평가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2차관으로 갔을 때 이제 현직 선수였던 분이 체육 행정까지 이제 아우르는 데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를 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또 행정 업무도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역할론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어느 지역구로, 왜냐하면 비례대표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역구 저울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첫째로는 이 강원도 원주, 이 장미란 차관이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주 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기도 해서 맞불 성격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장미란 체육관이 경기 고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카드도 현재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오산에 5선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 지역구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도 상당히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현직 선수였던 장미란 의원과 또 같이 겨뤄봤을 때 그 화제성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총선 차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신선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체육인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국민이 원하는 상과 대단히 부합한다. 그리고 차관 업무 수행 과정도 상당히 깔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뭐 야당의 오선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과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창당을 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주 주중에 온라인으로 내년 총선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어떻게 창당도 안 했는데 모집한다? 이거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결국 창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히 파격적이죠. 기존 정당에서 썼던 방법이 아니라 구글 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출마 의사를 표시하면 받아주고 심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계속 신당 창당에 대한 군부를 떼면서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높이면서 또 새로운 가치마저도 국민 여러분께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절차가 복잡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증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저희 당과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 강성 지지층이 사당화를 이 탈당 이유로 꼽았는데 이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뭐 사당화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많이 했는데 결과는 탈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 애정을 갖고 하는 당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쓴소리였는지 아니면 이 탈당이라는 결론을 보게 되면은 다른 요소는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그래서 당내에서도 뭔가 이제 국회의장직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선수인데 이 공천 등과 관련해서 뭐 이런 탈당의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당화됐다는 것은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일단 그런 쓴소리는 당의 원로시지 않습니까? 한번 탈당 이력이 있는 의원님이긴 하지만은 사실 민주당에 몸담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계시고요. 그런 쓴소리가 있다면 당에서 새겨들 부분은 당연히 새기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탈당이다 이런 지적도 뭐 내부에서 뭐 나오곤 있습니다만 탈당의 의미를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당원은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탈당을 했다면 이미 정치적으로는 남이 됐기 때문에 뭐 비난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럼 저분이 탈당을 했느냐, 5선이나 했는데 그 점을 비춰봐야죠. 제가 볼 땐 민주당의 분열상,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는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 결국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결국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인이 차기에 어떤 공천 문제에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에 당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탈당이라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정치인을 막론하고
본인이 차기 총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당 사정이라면 진로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당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는 데 있다면 더더욱 그 당에 남아 있을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민 의원 탈당이 당내 비주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 또 윤영찬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네, 그 네.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전락했다 하면서 네. 탈당하셨는데 혹시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 고민에는 공감하고요. 단지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좀 놀랬고요. 예, 뭐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님과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해법에서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면 이상민 의원이 합류를 할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지 제3지대에서 합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양쪽의 공의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른바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변수도 많고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지 않을 때부터 오히려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고 예상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도? 예, 그 당시부터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사실상 신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인데 본인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으로의 어떤 이적을 더 가능성을 높이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두 발로 이제 맞이하겠다, 굉장히 크게 예우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서요. 사실 신당이라고 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흐름인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네. 사실 결이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고 민주당에 몸담았던 의원으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국민의 입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밖에서 진단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상민 의원은 5선을 하는 중에 중간에 재선할 때는 또 자유선진당으로 당선되셨던 분이에요. 예. 즉 완전히 민주당의 주류와 생각이 같은 분이라기보다는 정책 입장이 좀 자유로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대전의 총 의석수가 7개인데 네. 지금 한 석도 안 갖고 있습니다. 7대 0이에요. 유성을인데요. 저희가 당선된 적이 없고 예.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저희 당에 입당을 해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대전에서 한 번도 되지 않은 지역에서 예. 당선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당 입장에서 조정은 의원 말대로 버선발로 맞이할 수 있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 당 상황을 이상민 의원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또 김부겸, 정세균 이 당내 중진과 연합할 거라 이런 전망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강성 지지층 문제를 이견을 공격하는 건 백색 테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유인태 전 국회의장 당이 사당화되는 건 김천 총리가 이대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하나가 이탈한 게 아니라 그 당 중진들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당의 원로시죠. 예. 정치 이력과 경험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굉장히 의존하는 정치에 대해서 당의 원로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역시 이른바 팬덤 정치, 팬덤 문화에 대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 안아서 민주당을 건강하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의 원로든 지금 현직의 지도부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의 연쇄적인 탈당 가능성은 밖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 경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상민 의원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하고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의원들의 입장,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처리 과정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그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리더십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 내에서 뭔가를 처리하자는 입장이 더 세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최후의 수단으로 탈당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당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한 30명, 40명 정도의 비명계 분들은 당에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이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에 이어서 후임으로 새롭게 수사를 맡은 이 안병수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수사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원지검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계속 검사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국민께 박수받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일단 검찰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대단히 조심하고 수사에 있어서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구조였던 데다가 거기에 사실상 가속화하고 의심을 더 키우는 수사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수사의 결과로 이야기해야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수사가 전혀 없다라고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성 불가침의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에게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과거에 제기된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일이지 좌표 찍기다,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반박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8일 그 쌍특검 법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좌표 찍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에 대해서 이제 4번째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국민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겠고 쌍특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당성 저희가 얘기했는데 계속 국회에서 힘자랑하면 민주당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면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8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 이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입니다. 소환을 앞둔 송 전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신간 북콘서트를 열며 반윤연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퇴진당이나 검찰개혁당 등 자신이 창당할 비례위성정당의 이름을 거론했고 민주당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의 정족수 200석 확보를 뛰는 건데 뭐가 되더라도 아무튼 민주당과 잘 협력해서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시점에 연대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 전 대표는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해 창당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안에는 오기 때문에. 최근 자신과 설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윤 대통령과 함께 피의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혐의는 2021년 5월 2일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약 9,4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려서 당대표에 당선되게 했다. 이것은 정당법 위반이고요. 그 밖에 또 어떤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3억이 넘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될 거고 그런데 또 그중에서 일부는 그 인허가 관련 그 여수상공회의소장이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 이거는 대가성이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뇌물죄인데 그냥 뇌물죄가 아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송 전 대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했기에 자신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주변인들 그리고 본인 포함해서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별건 수사까지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혐의까지 추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청구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송 전 대표가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관련자들 중에서는 윤관석 전 의원만 이제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청구할까 하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여당의 지금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불법 그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고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건과의 비례상 검찰이 청구하는 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구할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송 전 대표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이거 재판부가 하는 거지 뭐 송 전 대표가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라면 전혀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관계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구속됐죠. 박모 보좌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구속됐죠. 강내구 감사 구속됐죠. 심지어 사무총장을 했던 송영길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윤관석 의원도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본인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당장 오늘 강내구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재판이 오늘 있고요. 내일은 누구 재판이냐면 박 보좌관 재판은 또 내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혐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봉투 돌려가지고 압도적인 그 여당의 다수당의 대표가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만약에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결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 중에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송영길 대표의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라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일단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계속 연동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그런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합집산 아니냐 이런 혹평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올해 6월 여론조사라든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제3지대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라는 유권자가 25%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입니다. 저는 새를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어떤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렇게 새를 모으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송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이 윤석열 퇴진당 요걸 같이 하자 이러면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사실 거부당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거부한 이유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법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 정의를 두고 있는데 정당이란 무엇이냐?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정당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념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뭐 진보입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보수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념적인 공통성이 있느냐? 송영길 대표가 뭐 보수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상품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아니면 아주 늦어도 총선 전에는 구속돼서 기소될 것이 뻔한데 이런 사람과 같이 그 정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그 정치적인 판단일 것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마 송영길 대표와 같이 정당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은 가정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송 전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신당 창당 물론이고 뭐 내년 총선 출마 모두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속이 된다면 내년 총선 출마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해지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구속된 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신당이 창당이 되겠습니까? 예.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는 주변이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혐의가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건 수사의 어떤 위법성까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8개월 동안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소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샅샅이 조사를 했지만 뭔가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요, 송 전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이 방탄을 누리기 위해서 네. 총선에 출마한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이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송 전 대표의 혐의는 이재명 현 대표의 혐의에 비하면 오히려 조족지혈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 한 명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당대표이고 한 명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전직 당대표이고 전현과 그 전직과 현직이라고 하는 차이 딱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였습니까? 개항의 국회의원 자리,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가 누구 자리였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그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진짜 누구 표현대로라고 하면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꼭 다시 배지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거비 부담이 들면서 좁은 길에 물건 둘 곳이 마땅치 않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대신에 개인형 창고를 빌리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에서 발급받은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3.3제곱미터 남짓되는 공간에 육아용품 등을 보관합니다. 이 지점에는 가로 세로 90cm의 기본 사이즈 창고부터 다양한 크기의 창고 2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기에는 집값이 너무 부담되고 해서 이렇게 공간 임대를 해주는 곳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용을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빌리는 개인형 창고,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살면서 보관할 물건들은 늘지만 큰돈 들여 집을 넓히는 것보다 짐을 보관할 공간을 대여하는 게 더 경제적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예전에 학생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배 가격으로 뛰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내기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실제로 국내 셀프 스토리지 매장은 2023년 상반기 기준 750여 곳. 한 셀프 스토리지 업체의 이용 건수는 4년 만에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방 2개, 3개짜리를 이제 구할 수가 없거니와 생활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하려면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죠. 1인 가구 증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셀프 스토리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통 매사냥 시연회에서 매 한 마리가 꿩을 낚아채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전통 매사냥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요. 지난 주말 대전에서 공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전통 방식의 매사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매는 사냥감을 공격할 때 최고 시속 320km로 날아가서 KTX보다 빠릅니다. 대전 대청호 인근에서 열린 시연회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시연회를 마친 뒤에는 어린이들이 참매를 직접 몸에 올려보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가 즐거워하는 표정이 참 인상적인데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전통 매사냥.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매사냥은 참매 같은 야생의 맹금을 길들여서 꿩이나 토끼를 잡는 전통 사냥법인데요. 고구려 벽화에도 매사냥 그림이 남아있을 만큼 무려 4,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1930년대 역사 자료를 보면 당시 매사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국에 1,7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를 길들이고 사냥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현재 매사냥 기능 보유자는 전국에 단 2명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분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오늘 아침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기온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영하 2.7도, 대전 영하 3.9도, 안동 영하 6.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이 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계속 오르며 이번 한 주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화를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아침까지 인천과 세종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8도, 청주와 안동 9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좀 전에 토론 중에 이주아 변호사가 언급했던 여론조사 지금 실크 자막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